열이 나고. 자, 일단 오늘은 신소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를. 뭐 조금 배웠다 하더라도 좀 복습 개념으로 들어가자요. 예. 자, 신소재는 전기 저항에 따라서, 아니 신소재가 아니고 일반적인 소재는 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나누어집니다. 도체, 절연체, 반도체. 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나누는 기준은 전기 저항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전기 저항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매우 잘 흐르면은 도체. 전기 저항이 커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으면 절연체. 얘는 기본적으로 전기 저항이 작다라는 게 포인트고, 얘는 크다. 근데 반도체는 온도나 압력 또는 뭐 외부에서 어떤 미세한 미세가 아니라 조금 아주 소량의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기 저항을 확연히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 저항이 변하는 아이가 반도체고, 반도체의 대표 주자는 규소하고 저마늄이 있습니다. 게르마늄 둘 다 공통적으로는 14족 원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14족 원소. 반도체는 전기 저항이 변하는 물질인데 규소하고 저마늄 14족 원소가 대표적이다. 여기에다가 소량의 불순물을 첨가해주면 전기 전도성이 확연히 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아니야, 왜 늦게 오니? 왜 늦게 오니? 자, 그러면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문제 하나를 풀면서 전기 저항을 내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액정인데, 액정에다가 일단 별표를 두 개를 치세요. 액정이 실에 나올 겁니다. 자, 액정이라고 하면, 액정이라는 말 자체가 액체 결정, 크리스탈 결정, 이게 결정인데, 결정이라는 이 한 단어에는 고체고, 얘가 규칙적인 배열을 합니다. 결정이라는 말 자체는 88초. 고체 물질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걸 결정이라고 부를 건데, 그냥 결정이 아니고 액체 결정이다 이거죠. 그러면 액정이라는 것은 어떤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다 액체를 적어놓은 거는 고체의 성질도 갖고 있으면서 액체의 성질도 갖고 있는 아이.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둘 다 어중간하게 가지고 있는 아이를 액정이라고 불러줄 거고, 액정을 이용해서 화면을 만들면 그게 액체, liquefied crystal 결정, liquefied crystal 액정, 디스플레이 화면을 만들겠다. 그게 LCD입니다. 액정을 이용한 영상 표시 장치. 요새는 뭐 LCD, LED, OLED, QLED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LCD라는 기본 소재를 이용해서 텔레비전, 핸드폰, 온도계, 전자계산기 등 각종 화면들을 제작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이 그림을 우리가 하나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 그림은 일단 결론을 먼저 쓰자면
액정에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는 빛이 통과하고 액정에다가 전압을 가해주면 빛이 통과하지를 못한다. OX, XO, OX, XO 요걸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고 요것만 알면은 뭐 통합과학 수준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걸 맞출 수 있습니다. XO 전압 안 가했을 때는 빛이 투과하고 전압을 가했을 때는 빛이 투과하지 못합니다. OX, XO 기억을 하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액정에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라고 하면 여기 액정의 배열이 공장에서 제작된 그 상태 그대로 내비둔 거라고. 그러면 원래 빛은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도 있고 이 방향도 있고 사방팔방으로 진동하는 빛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통과를 시켰는데 나는 이쪽으로만 홈이 나 있는 수직 편광판을 통과를 시켰다. 수직 편광판. 그러면 다양한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던 빛들이 다가왔을 때 이 홈이 이 방향의 홈밖에 안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의 진동하는 빛들만 통과하고 다른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들은 여기에 다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수직 편광판을 통과하면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빠져나오고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다 여기에 다 걸린다 이거지. 통과를 못해.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수직 편광판이 있으니까 뭐 이 그림상으로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적어보면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해서 들어온다 이거지.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통과해서 나왔는데 이 빛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올가이가 이렇게 진동하면서 오는데 여기 있는 액정들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그 제조사에서 이 액정들의 배열을 기가 막히게 배열을 해놨다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빛이 지나가는 액정한테 땅 부딪히면 진동 방향이 약간 꺾이게 돼요. 또 부딪히면 또 꺾이게 되고 또 부딪히면 꺾이게 되고 또 부딪히면 꺾이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통과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동하던 빛이 액정한테 다다다다다다다다 통과하면서 딱 통과하는 순간에 여기까지 꺾이게 세팅을 해놨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진동하던 빛이 액정에 다다다다 부딪히면서 이렇게 꺾이겠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진동하는 빛만 통과하도록 홈을 파놨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럼 액정이 틀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통과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는 전압을 가하지 않은 상태야. 원래 액정이 제조된 그대로 세팅을 해놓은 거고 가만히 냅뒀더니 빛이 통과해서 나온다. 그럼 전압을 안 가하면 빛이 통과해서 나온다. 전압을 가하지 않으면 빛이 통과해서 나온다. 자, 근데 이 그림은 이렇게 진동하던 빛이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전압을 가해가지고 원래 제조사에서 만들어낸 배열보다는 뒤틀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균일한 배열이 되어버렸죠. 그럼 이렇게 진동하던 빛이 액정에 부딪혀서 그냥 약간만 꺾이고 여기까지 못 꺾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홈이 파져 있으니까 이 빛이 이 정도만 꺾여가지고 통과를 한 거니까 이 홈을 통과해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빛이 빠져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압을 걸어줬을 때는 여기 있는 액정의 배열이 아주 균일해지면서 빛이 통과하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럼 빛이 통과하는 여부는 액정의 배열에 따라서 빛이 통과하냐 못하냐가 결판이 나는데 그 액정의 배열을 조절하는 게 전압의 세기겠죠? 전압을 걸었냐 안 걸었냐? 그럼 전압의 세기를 조절해서
빛의 투과량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전압을 통해서 빛의 투과량을 컨트롤할 수 있다. 전압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빛의 투과량을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결론은 안 걸고 걸고 통과 못한다. 안 걸면은 통과하고 전압을 걸면 통과 못한다. 전압의 세기, 전압의 유무를 통해서 빛의 투과량을 컨트롤한다. 이게 기본적인 액정의 원리다. 그러면 빛이 투과한다, 투과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림을 만든다고.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화면에는 화소, 뭐 픽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픽셀. 그럼 이렇게 픽셀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 뭐 핸드폰 화면을 찍어보면 좋은 카메라는 1억 화소 이래서 1억 화소. 오케이. 가도 돼요? 집에서 목소리에 쌤 혹시 체험이 있습니다. 없다. 있는데 불량품입니다. 이 칸이 1억 개라는 거죠. 1억 화소라는 거는 이 칸이 1억 개라는 거야. 그럼 이 칸마다 전압을 걸고 안 걸고 하면서 빛의 투과량을 조절해서 칸마다 다른 색깔들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럼 이게 하나의 어떤 이미지가 된다. 칸마다 이게 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림은 더 선명해지겠죠. 파이팅. 한바가 링크 보고 또 집에 가서 복습 한 번 더 해. 이게 1억 화소죠. 15개의 점으로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선명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액정 이해했죠? 그럼 액정 관련 문제 바로 하나만 풀고 볼까요? 뒤에 보면 그 액정 문제가 있을 거야. 자, 어떤 걸 쓰냐면 가볍게 장우냐? 어? 장우냐? 어? 자, 요거 97쪽에 2번 일단 스타트. 지금 맞춰보자. 지훈이 답 나왔냐? 지훈이 답 나왔냐? 몇 번? 4번. 현수 4번. 성윤 4번. 지훈 4번. 석찬 4번. 4번은 무슨 차이죠? 니은만 틀렸다 이거야? 나에서는 평강판 사이에서 빛의 진동 방향이 뒤틀린다. 정확하게 뒤틀리지 않지? 얘는 전압을 걸어가지고 액정의 배열을 균일하게 만들어준 거죠. 전압을 걸어서 통과 못하게 한 거야. 얘는 전압을 안 걸어가지고 그대로 투과하게 한 거고. 기억이 맞고. 진동 방향이 크게 뒤틀리지는 않을 것 같죠? 그리고 아까 말하는 게 전압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빛의 투과량을 조절한다. 이 표현을 그대로 캐치할 수 있겠죠. 전압의 세기, 좀 문장 좀 애매하긴 한데 시에서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전압의 세기를 조절을 해서 빛의 투과량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빛을 얼마나 통과시키느냐에 따라서 화면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이야기들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아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고 뭐 반도체 어디 있냐? 반도체와 발광 다이오드 돼 있는데 일단은 89쪽으로 먼저 오세요. 89쪽으로 와서 반도체 먼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반도체의 대표 주자는 규소와 저마늄입니다. 규소와 저마늄, 게르마늄, 규소와 게르마늄, 저마늄. 얘는 기본적으로는 14족 원소니까 얘는 공유결합 4개를 형성하고 있을 거야. 공유결합을 4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야, 잠이 오면 잠깐 서서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이따가 뭐 잠깐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자, 그리고 공유결합을 규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4개의 결합을 형성해버리면 이 규소 주변에 뭐 놀고 먹는 전자도 없고 양공이라고 표현되는 놈도 없고 놀고 먹는 자유전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14족 원소는 기본적으로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매우 낮은 편이에요. 거의 뭐 절연체에 가깝다 이렇게 적었죠. 전기 잘 안 통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전기가 아주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전기가 잘 안 통하니까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불순물을 집어넣어주면 전기 전도성이 크게 증가한다. 불순물을 집어넣는 이 과정을 도핑이라고 표현합니다. 도핑. 그러면 도핑인데 어떤 걸 도핑하느냐? 13족 원소를 도핑할 수도 있고 아니면 15족 원소를 도핑할 수도 있다. 소량 첨가해 줄 수도 있다. 그러면 우선 저기 먼저 나와 있는 13족 원소를 소량 첨가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규소는 전자 4개라서 결합 4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규소 옆에 있는 규소도 결합 4개를 형성할 거고 여기 있는 규소도 결합을 4개를 형성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13족 원소인 누군가가 도핑이 됐다고 치자. 난 3이라고 쓸게. 자, 13족 원소를 도핑하면 13족 원소는 원자타 전자가 몇 개고? 3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는 3개의 전자를 이용해서 결합을 하나, 둘, 3개 형성하겠죠? 그리고 여기를 잠깐 수정을 하면 여기는 전자가 없잖아. 여기는 전자가 하나 있고 연마는 지금 전자가 4개가 아니라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결합을 못하겠죠? 실제로 뭐 아무도 없지만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야 되는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 구멍을 우리는 양봉이라고 부릅니다. 양봉. 이 구멍을 양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공.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도체 14족 원소에다가 13족 원소를 소량 첨가를 해주면 13족 원소를 소량 첨가를 해주면 전자가 하나 부족하면서 양공이 생긴다 이거죠. 이걸 양공이라고 부를 거고 그 양공이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해준다 이거야. 그럼 봐라. 여기 전자, 양공, 전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전자가 만약에 일로 이동을 하면 이 전자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이 전자가 가만히 있고 이 전자가 여기로 가버렸으니까 여기가 구멍이 되고 전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로는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보니까 양공이 여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 그림상에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러면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양공이 이동을 하는 느낌이 날 것이고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게 전류겠죠.
그럼 전자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양공이 움직일 것이고 전류는 전자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누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여기서는 전자가 오른쪽으로 가면 양공은 왼쪽으로 갈 거고 반대 방향으로 갈 거고 결국에는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그렇다면 결국에는 양공이 움직이는 방향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같겠죠. 그럼 양공이라는 저 녀석이 전화 운반체 역할을 해줄 거고 그래서 그냥 순수 반도체 14족 원소만 있었을 때보다 13족 원소를 소량 첨가를 해주면 전기 전도성이 훨씬 더 뛰어나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구멍이 생겼다 해서 얘를 P형 반도체, 포지티브 반도체, 포지티브 플러스 포지티브 반도체, P형 반도체. 그럼 너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야. P형 반도체는 14에다가 13을 도핑을 해준 거고 양공이 생겨나고 양공은 상대적으로 그냥 플러스 전하를 띠는 느낌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야. 전자 이동 방향과 양공의 이동 방향은 반대 방향이고 결국에는 양공의 이동 방향대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다. 그 느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15족 원소를 첨가를 했어요. 그러면 규소는 결합 4개 할 거고 그 옆에 있는 규소도 결합 4개 할 거고 여기 있는 이 규소도 결합을 4개를 했으면 하는데 내가 여기에다 15족 원소를 첨가를 했지. 그럼 15족 원소면 지훈아 원자과 전자가 몇 개고? 5개니까 결합 4개 형성을 하고도 전자 하나 남겠지. 얘는 놀고 먹는 전자가 생겨난다고. 이 놀고 먹는 전자를 자유전자라 할 겁니다. 놀고 먹는 전자가 하나 생겨나. 자, 원자과 전자 4개인 규소에다가 인을 첨가를 하면 4개의 전자는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전자 하나가 남는다. 이 남는 전자를 자유전자. 이 전자가 전화 운반체 역할을 해줄 거고 이 놀고 먹는 전자가 반도체 이 물질 표면에서 아무 데나 돌아다닐 수가 있겠죠. 전자가 움직이게 되니까 전류가 흐르게 된다.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 그럼 얘는 자유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자유전자에 의한 반도체다라고 해서 여기 네거티브,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두 가지로 구분 지어줍니다. 오케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 이런 거구나. 자, 그러면 앞에 이제 가서 반도체 보고 나서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로 오세요. 88쪽. 자, 다이오드라는 거는 다이오드 하나 설명하고 다시 89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 설명하고 다시 또 이리 오겠습니다. 다이오드라는 거는 현수야? 자, 다이오드라는 거는 다이 두 개라는 의미야. 두 개. 다이. 그럼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두 개를 접합시켜 놓은 게 다이오드고 트랜지스터는 P에다가 옆에는 N 붙이고 그 옆에는 P 붙이고 N에다가 P에다가 N 붙여 놓은 거 PNP 접합 트랜지스터 NPN 트랜지스터 이렇게 세 개를 붙여 놓은 건 트랜지스터 두 개를 붙여 놓은 건 다이오드 이렇게 읊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다이오드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 이런 작업을 정류작용이란다. 정류작용.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준다. 정류작용. 다이오드 역할을 쓰시오. 그럼 첫 번째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준다. 그 밑에다 또 뭐 정류작용을 한다. 이렇게 쓰면 안 돼.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
이게 그냥 정류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정류작용. 정류작용이라는 거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주는 게 정류작용이야. 자, 그러면 교류라는 건 뭐냐면, 교류라는 건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전류들, 교류, 우리 집에 사용하는, 가정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기는 전부 다 교류라서 도선에서 전류가 왔다리 갔다리 따당 전류의 방향이 흐르는 방향이 계속 바뀌어. 요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요리 갔다 하는 게 이게 교류 전류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다이오드를 하나 딱 걸어주면 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기 때문에 요거는 되고 요거는 못 가게 하고, 요거는 되고 요거는 못 가게 하고, 요거는 가게 하고 요거는 못 가게 한다. 그럼 실제로 내가 가정에 사용하는 어떤 교류,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는 가고 이거 못 가고, 이 방향으로 가고 못 가고, 이 방향으로 가겠죠.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는 직류로 바꿔줄 거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전기 부품이 필요하다면 그에다가 다이오드를 하나 꽂아주면 된다. 그 89점 밑에 이것까지 나와요. 물리 원의 언덕. 나올 수 있어요. 그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 부분 거의 대부분 수업을 했거든. 지금까지. 너는 안 하더나? 아니 그 밑에 PN 접합 다이오드 저거 엄청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자세히 설명했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이오드 하면은 한쪽 방향으로 전류 흐르게 하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고 이런 작업을 정류작용이라. 과거에 한 6년 전에 고등학생은 트랜지스터도 자세하게 배웠어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해가지고 순방향 디바이스 뭐 해가지고 트랜지스터도 자세히 배웠었는데 그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뺐다고 너무 어려워서. 이 정도까지는 설명합니다. 대부분. 그럼 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느냐?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봐라. 순방향 전압, 역방향 전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네들이 볼 때, 문제를 풀 때 그냥 여기 보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럼 너는 머릿속에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P형 반도체 하면은 P형 반도체 여기는 그냥 양공 플러스 확실하게 표기해버려 그냥.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 이렇게 표기를 해버리라고. P형 반도체는 양공,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단자가 이쪽에 꼽혀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이쪽에 꼽혀있죠.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단자가 연결될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단자가 연결되겠지. 그러고 전압을 빡 걸어주면 플러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을 향하여 여기로 달려갈 거고 마이너스 전압을 띠는 전자는 저쪽으로 쭉 빠져갈 거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가로질러 가는 양공이 있고 전자는 여기서 여기로 쫙 타고 흘러가지. 그럼 이 판때기에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통한다 이거야. 가로질러서 전하 오만체들이 양쪽으로 이동하니까 양공도 이동하고 전자도 쉽게 통과하고 있으니까 얘는 전기 통한다 이겁니다. 그럼 전기가 잘 통하는 이 방향을 우리는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줬다. 순방향 전압이 걸려있다. 이런 표현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역방향 전압은 여기 있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 그대로인데 여기 전압의 방향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전제를 뒤집어서 달아놓은 거죠. 자, P형 반도체니까 역시 양공 적고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 적고 근데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유전자는 그냥 플러스 극으로 끌려갈 거고 양공은 그냥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 경계면 지역으로 누가 가로질러서 이동할 수 있는 녀석이 전혀 없죠. 여기가 단절이 된 거라고. 여기가 이 인마들이 저렇게 왕래를 해야 전기가 통할 건데 저기가 단절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저거는 전기 안 통한다 이거지. 요거 전기가 안 통하는 이런 배치를 역방향 정압이란다. 역방향 디바이스가 걸려 있으면 얘는 전기가 안 통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플러스에서 전류가 와가지고 이쪽으로는 전기가 통하는데 플러스에서 전류가 와가지고 여기로 가는 이 전류는 흐르지 않게 차단을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다이오드를 하나 딱 걸어 놓으면 여기다 다이오드를 하나 타고 놓으면 이 도선을 타고는 교류 전류가 이렇게 오겠죠. 여기 다이오드를 통과하고는 직류가 들어간다 이거지. 못 들어간다 이거지. 그럼 노트북도 봐라. 노트북에 보면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이 전원선을 연결해줘. 지금 여기는 전기줄이 꼽혀있지. 그럼 이런 장치가 있단 말이야. 얘가 AC 어댑터야. AC 어댑터 DCA 뭐 돼 있는데 이게 여기 교류가 흐르겠죠. 교류가 흐르는데 이 노트북은 직류를 가지고 돌려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잡아주면 된다고. 여기서. 그럼 여기 안에 다이오드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된다. 그럼 교류를 직류로 바꿔가지고 전자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순방향이냐 역방향이냐. 순방향으로 걸려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흐르고 역방향으로 잡혀있을 때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97쪽의 1번 문제. 97쪽의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 여기 다이오드가 걸려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출발. 우리가 다이오드를 외울 때는 그냥 PN이지. 요리 갑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요건 전류 흐릅니다. P에서 N 쪽으로 전류 흐르고 N에서 P 쪽으로 안 흐릅니다 하면 바로 쉽게 캐치할 수 있겠죠. 하나하나 생각을 해도 되고 바로 캐치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문제 스타트. 헷갈리거나 하면은 찾아보세요. 디귿보기 문제네. 디귿보기가 주기표를 과연 현수야, 예? 답 나왔니? 아니요. 진원아, 답 나왔니? 어? 답이 나왔냐? 답이 나왔냐? 안 나왔냐? 나왔냐? 오케이. 지훈이 나왔나? 오케이. 몇 번? 이거 자, 치지 말고 2번. 진원이는 2번. 성윤 2번. 2번인가 봐. 자, 봐라. 스위치를 A에다 연결하면 A 열이죠. 그럼 여기 긴 쪽이 플러스이다 이거.
N에서 P 쪽으로 역방향 전류 안 흘러. 자, 그 다음에 스위치를 B에다 연결하면 긴 쪽이 플러스니까 전류가 빠바바 P에서 N 쪽으로. 이게 순방향이야. 전류가 흐르니까. 그 다음에 갈륨이 애매한데 붕소, 알루미늄, 갈륨 얘네들이 13족 원소고 붕, 알, 리, 시, 탄, N, 질, 인, 비소 질소, 인, 비소, 안티모니 이런 아이들이 15족 원소야. 이거는 뭐 이 갈륨이 13족 원소인지 알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갈륨이 13족 원소라는 걸 안다면 얘가 도핑되면 P형 반도체 15족 원소가 도핑되면 N형 반도체가 되겠죠. 갈륨을 도핑하면 P형 반도체. 오케이, 디귿 보기는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그러면 정답이 몇 번? 2번. 그런데 반도체야. 물리원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반도체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좀 반도체를 다이오드를 배우고 나면 좀 깜짝 놀랄 거야. 와,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이런 제품을 어떻게 개발해냈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 봐라. 이제 어디로 다시 가냐면 88점. 88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 이제 여기까지 한 거야. 이제 겨우 다이오드까지 한 거고 트랜지스터는 PNP가 있고 NPN이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원리는 물리 2 시간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외우기면 돼.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 트랜지스터는 스위치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미세한 신호를 좀 더 크게 증폭을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스위치 차단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요거만 외우면 돼. 그냥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요거 외워서 쓰는 수준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트랜지스터가 하는 일이 뭐냐? 증폭작용, 스위치 작용. 자,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LED인데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야.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그 앞에다 O를 붙여놓으면 오가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Q를 붙여놓는 거는 나는 이제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QLED, OLED. 새끼들이 뭐 앞에 아무 데나 붙이면 그냥 정대인 줄 알고 누가 새로운 걸 개발하면 앞에 글자를 하나씩 바꿔 갑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발광 다이오드의 역할은 모르겠고 그만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어떤 물질이 있더라.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오더라. 그걸 이용해서 이런 등을 만들어 쓰자 이겁니다. 이게 발광 다이오드 LED야. 각종 영상 표시 장치나 조명 장치 이용하면 되겠죠. 전류 흐를 때 빛이 나오니까 이런 화면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빛이 초록빛, 빨간빛, 노란빛 이래가지고. 자,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데 그 빛을 방출하는 기본 소자가 유기물을 살짝 넣어주거나 유기물을 넣어서 이 작업이 일어나게 한 거니까 빛을 뿜어주는 광원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광원을 넣지 않아도 돼. 자체적으로 이 유기물에서 전류가 흐를 때 빛이 나오니까 광원을 넣지 않아도 되니까 얇고 가볍고 휘어지는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유기물을 넣어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조명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얍실하게 만들어서 뭐 텔레비전인데 얇게 만들어서 벽에다가 뭐 테이프 해가지고 붙여놓는 그런 텔레비전도 있더만. 언제 있냐? 혹시 집에 그런 거 붙어있냐? 아니야. 우리 그 집에다 벽걸이 TV 붙이면 뒤에 브라켓 해가지고 막 쪼아댄다 이거.
또 TV는 보니까 그냥 벽에다 이렇게 붙어있더만 조그만한 TV가 그냥 여기 벽에 그대로 그런 TV도 있더라고. 어쨌든 OLED는 얇게 만들 수 있는 장치입니다. 물론 이 교과서에는 이 교육과정 자체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인데 크게 많이 안 바뀌었어.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의 기술은 저거보다는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정도 설명하는 거고. 자, 뒷페이지로 가면 압력 감지기.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하니까 흐르는 전류값이 달라지겠죠. 그 흐르는 전류의 차이에 따라서 그 눈금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압력을 세게 가해줬을 때 저항이 만약에 커지면 전류가 작게 흐르겠지. 그 작게 흐르는 눈금을 보여준다고. 그래서 얼마의 힘으로 누르고 있는지 저 압력을 체크하는 거야. 자, 레이저의 강원. 레이저는 뭐 이렇게 해도 될까 모르겠네. 단색 파장이야. 그 어떤 빛의 파장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 그 빛 아주 좁은 파장의 범위. 그러니까 빛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태양 빛이 하나 받으면 태양 빛이 햇빛이 이렇게 쏙 들어오면 400나노미터 파장의 빛도 여기에 들어있고 500나노미터짜리 빛도 있고 600나노미터짜리 빛도 있고 다양한 파장의 빛들이 여기에 골고루 섞여 있다고. 근데 레이저는 레이저 빛을 이렇게 쏴주면 여기에 있는 이 빛은 전부 다 뭐 451나노미터 동일한 파장을 가진 아주 좁은 범위의 파장 범위의 빛들만 모여 있는데 이게 레이저예요. 보통 한 600나노미터짜리 단색 파장의 빛이니까 레이저 저놈은 보통 색깔이 빨간색 빛을 많이 쏘죠. 그래서 어쨌든 전류가 흐르는 빛을 방출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레이저를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 이 안에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켜주는 반도체를 넣어줘가지고 회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고. 태양전지는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성질을 이용한다. 빛을 받으면 태양광이야, 태양열이 아니고 태양광을 받으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야. 또 전자가 도선을 따라 흘러가면 그냥 전류 흐르는 겁니다. 태양의 빛을 직접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 그게 태양전지다. 태양전지. 태양빛을 직접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장치, 태양광 발전기가 되겠다. 오케이. 아우, 오늘 좀 상당히 나른한 그런 관계로 1분 30초간만 휴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오세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거, 이것도 뭐 자세히 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으니까 뭐 포인트를 두고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자기적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부터 자기장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간다. 이게 뭐 자기장이 공간이 있다라고 치자. 여기다가 내가 물질을 하나 놨거든? 아이고, 이거 다 따라서 안 되겠네. 그럼 여기 N극이 있으니까 이쪽이 무슨 극이 되겠냐? S극으로 유도가 될 거고, 여기가 S극이니까 이쪽이 N극으로 유도가 되겠죠. 그럼 어떤 물질을 자기장 속에다 넣어주면 여기가 SN으로 자화가 된다. 자화가 되는데 자기장 속에 놔뒀다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제거하더라도 이 물질이 SN으로 자화된 상태가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다면 걔네들은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질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요거를 강자성체 이렇게 부르줄 거예요. 강자성체. 그러면 얘는 SN으로 자화된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얘가 강자성체야. 그럼 얘는 SN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자석이 될 수 있는 거고 자석에도 들러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인데 어떤 물질을 넣었더니 SN으로 물론 자기장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주 미세하게나마 자화가 될 수도 있다고. 자화된 상태에서 N과 S를 치워버리면 여기 있는 이 물질에 유도되어 있던 S와 N이 일거에 순식간에 그대로 사라져버린다.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성질을 전혀 유지할 수가 없다. 얘는 도저히 자석이 될 수 없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상자성체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참고로 반자성체 이렇게 돼 있는데 반자성체는 어떻게 되냐면 좀 웃긴 놈인 게 여기 N극 S극을 걸었잖아요. N극 S극을 걸었는데 N 옆에 S가 유도돼야 되는데 여기 N이 유도되고 여기가 S가 유도가 되고 서로 밀어내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가 되어버린다. 이런 아이를 반자성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자석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 N극이야. 그럼 거기다 어떤 물질을 얹어보면 여기가 N극으로 유도가 되어버리고 이쪽이 반대편이 S로 유도가 된다. 그럼 이거는 원래 영구 자석이죠. 근데 이 물질은 자석의 N극 쪽이 N으로 유도가 되니까 서로 밀어내겠지. 서로 밀어내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이 자석을 밀어내는 힘이 생긴다. 그게 반자성체. 자석에 들어붙는 아이 강자성체. 뭐 좌화됐다가 일거에 사라지는 거 상자성체. 반대 방향으로 좌화되는 거 이거는 반자성체. 이렇게 불러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 나오는 거는 이제 초전도체가 나오는데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 특정 온도 이하에서 이 특정 온도를 임계 온도라 할 것이고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 초전도체는 이렇게 성질이 두 개예요.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 그러니까 임계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더 낮은 온도에서 임계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는 전기 저항이 0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초전도 현상 자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 자체를 초전도 현상이라는 거야. 그럼 초전도체는 온도가 이 정도 온도일 때는 전기 저항이 이렇게 높았지. 근데 여기 있는 이 임계 온도보다 더 높을 때는 전기 저항이 이렇게 증가했잖아. 그거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는 전기 저항이 아예 꽝이 되어버린다고. 특정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는 전기 저항이 아예 없다. 그게 초전도체가 나타내는 기본적인 특징이야. 전기 저항이 아예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전기 저항이 아예 없어지니까 전류가 엄청나게 쉽게 흐를 수 있겠죠.
그럼 전류가 흘러가더라도 저항이 없으니까 열이 발생 안 해. 그러니까 전력 손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훌륭한 송전선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네. 전기 저항이 아예 없으니까 굉장히 큰 전류를 흘려보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 이거 반자성체가 된다라는 이야기 있지. 반자성체가 되니까 여기에 자성이 N극이 유도되어 있으면 이 물질은 아래쪽에 N극, 위쪽에 S극으로 유도가 되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자석을 밀어내면서 자석 위에 이렇게 동동 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초전도체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저렇게 되는 거야. 그냥은 안 돼. 잠깐 좀 열면서 환기 좀 시킬게요, 현수야. 오늘 자네 때문이 아니다. 자, 특정 온도 이하에서 자석을 밀어내는 현상. 이 현상 자체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마이스너 효과 시험에 직접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장학 퀴즈 정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저번 주 일요일날 EBS 장학 퀴즈를 봤는데 혹시 봤냐? 보냐 그런도? 내 나갔으면 내가 1등임. 내가 다 맞췄어 진짜. 와, 문제 진짜 쉽더만. 진짜 내가 다 맞추겠다. 와, 문제 수준이 유치찬란한데. 자네도 장학 퀴즈 안 나와봐라. 그냥 가면 1등 하고 오겠다. 자, 배터리에 에너지를 발전을 해서 사용을 안 하면은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되잖아. 그래서 지금 발전된 에너지를 배터리에다가 비축해 놓는 거, 이거를 뭐라 하게? 에너지 저장 시스템 답이야. 너무 유치찬란한데. 장기장 나와. 마이스너 효과, 이거 장학 퀴즈 수준에 나올 만한 내용입니다.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떠 있는 현상, 마이스너 효과. 그러면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이니까 아예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 열이 발생 안 하니까 전력 손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초전도체 전기줄을 전국 관광국 곳곳에 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요거는 필요한 곳에 일부 구간에 세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정밀한 어떤 전자기기를 만들었어. 근데 거기에 도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선 열이 전혀 발생하면 안 되는 장치야. 거기 그 기계 장비 내에서 전기가 이동할 때 초전도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기줄을 세팅을 할 수 있다. 물론 가격이 비싸지겠지만 기계 자체가 비싸니까 비싼 거 달아놔도 되는 거죠. 열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기 공명 영상 장치 MRI, Magnetic Resonance Image, 산신의 통화에 들어가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내가 도는 건 아니고 외부가 뱅글뱅글 도는 이걸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거야.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골로 들어가는 느낌도 약간 들고. 자, 그러면 얘는 전기 저항이 없으니까 전류를 억수 세게 흘릴 수 있겠죠. 전류를 억수로 세게 흐르면 자기장을 세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인체 내부의 단층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인체 단층 촬영. 사실상 이 온몸을 슬라이스 내서 몸 내부에 어떻게 있는지 다 쳐다보는 거. 이게 MRI고. 그 다음 얘는 자석 위에 동동 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기차를 이 레일 위에서 살짝 띄우는 거야. 반자성체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미끄러져 달려가겠지.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해서 저항을 줄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백이 조금 있나요? 왼쪽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온도에 따른 전기 저항 이거 그림이 나왔을 때 딱 이 그림 나와 있으면 이거
이건 초전도체입니다.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도체는 어떻게 되느냐?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저항이 커집니다. 여기 이런 구간처럼. 온도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전기 저항이 커져. 이렇게 되는 게 도체고. 근데 반도체는 14종, 13종, 15종을 도핑해놨기 때문에 얘는 온도가 높아졌을 때 전기 저항이 약간 작아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 그려져 있으면 전기 저항, 이거 도체입니다. 온도가 높아졌을 때 전기 저항이 이렇게 줄어드는 패턴이 보이면 이건 반도체입니다. 0이었다가 여기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면은 이거는 초전도체입니다. 이렇게 구분 지어주면 된다. 여기까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전기 저항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초전도체는 어디다 이용하느냐? 여러 가지에다가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로 와봐라. 너무 쉬운 거. 자, 근데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예. 초전도 현상이 만약에 어떤 물질이 우리 상온에서 한 25도씨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진짜 대박 아이가. 그런 거는 진짜 괜찮은데 보통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게 한 77K 정도로 마이너스 200도씨에서 그거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고 겨우. 예. 그러면 와, 저것만 해도 얼마나 참노? 그럼 마이너스 77K 마이너스 77K인 액체 질소를 이용하면 이거보다 혹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임계 온도가 마이너스 200, 그러니까 77K보다 더 높으면,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어떤 물질을 개발을 했는데 얘가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임계 온도가 한 100K라면 마이너스 173도씨쯤 되겠죠? 100K라면 이거 괜찮다 이거야. 이거 좋다 이거지. 왜냐하면 액체 질소 있잖아요. 액체 질소는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 그 가격도 그냥 안 비쌉니다. 액체 질소 이만한 한 통 사오면 한 4만원이면 됩니다. 4만원, 5만원. 액체 질소 한 통은 4만원, 5만원인데 그 통이 한 100만원 합니다. 통은 한 번 사면 여러 번 쓸 수 있어. 통이 한 100만원인데 그다 액체 질소 가득 채워가지고 사오는데 한 5만원 줘야 된다고. 액체 질소 싸지. 근데 액체 질소를 갖다 놓으면 액체 질소는 77K 유지해준다고. 이거보다 온도가 훨씬 더 낮지. 그러면 100K 온도인 초전도체를 개발을 하면 걔는 비교적 손쉽게 초전도 현상을 나타나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근데 한 20K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을 내가 개발을 했어. 이건 온도가 너무 낮잖아. 이렇게 냉각시키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걸 개발했다 치더라도 돈이 안 돼. 이거 너무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데 냉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오히려 손해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고온 초전도체를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고온 초전도체라는 것의 조건은 77K보다 임계 온도가 더 높으면 걔는 고온 초전도체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네들이 혹시 살다가 한 25도씨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을 개발을 하면 그냥 동방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로 와봐라. 94쪽에 10번 스타트. 고온 초전도체 언급이 있어서 이 문제 같이 연계해서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현수야, 예. 답 나왔냐? 예. 잠깐 대기. 지훈이가 아직 안 나왔다. 모르겠어? 괜찮아. 진호나, 답 나왔냐? 어? 뭐야? 현수, 네. 몇 번? 9번? 응? 9번 푸는 거. 10번, 10번, 마. 잠시만요. 응? 5번이요. 5번. 진원이. 3번. 3번, 5번. 지훈. 네. 네. 지금 3번 같아? 3번, 5번의 차이는 디귿이야? 자, 보자. 성윤아, 니는 몇 번? 3번. 제일 처음 초전도 영상이 발견된 원소는 수은이다. 오, 저 옛날에 여기 있네. 수은 맞네요. YBACUO, YBACUO의 임계 온도가 77도보다 더 높지. 이건 고온초 전도체에 해당함. LABACUO는 얘의 온도, 임계 온도가 40K죠. 근데 77K 액체 질소, 77K 온도가 77K밖에 안 나잖아. 그보다 더 낮은 40K가 돼야 얘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고. 근데 주변의 온도가 77K밖에 안 되니까 요 놈의 임계 온도인 40K까지 도달을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을 때는 초전도 현상 안 나타나. 이거 틀렸어. 정답 몇 번? 3번. 이해했냐? 아니 3번이랬지. 오케이. 이거 왜 틀렸는지 이해되니? 오케이. 자 이제 쑥쑥 가서 잘 정리를 해봅시다. 외웁시다 이제. 여기까지. 사실 여기까지 핵심이고. 네오디뮴 자석. 네오디뮴 자석은 볼 것도 없어요. 철 원자 사이사이에 네오디뮴이라는 원소랑 붕소를 첨가를 해가지고 자기장의 방향이 안 흐트러지게 해가지고 억수로 강력한 자석, 작지만 강한 자석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네오디뮴 자석이에요. 하드디스크 헤드 움직이는 장치, 스피커, 강력 모터 이런 데 자석이 필요하거든. 저기다가 집어넣어 놓은 게 네오디뮴 자석. 자, 디피니치로. 자,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여기에다가 각각 별표를 하나씩만 치고. 자, 여기 보면 그래핀인데 그래핀을 구성하는 이 아이들이 전부 다 탄소입니다. 전부 다 탄소입니다. 탄소는 14족 원소고 원자과 전자가 4개죠. 탄소는 14족 원소고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이 탄소라는 아이들은 주변에 전자 4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결합을 4개까지 형성할 수 있는데 이 탄소를 보니까 결합을 하나, 둘, 3개 하고 있지. 여기 다 전자가 탄소마다 싹 다 전자가 다 하나씩 놀고 있다고. 다 전자가 하나씩 놀고 있다고. 여기도 보면은 결합 하나, 둘, 3개 하고 있으니까 다 탄소마다 전자가 이렇게 하나씩 싹 다 놀고 있다고.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놀고 먹는 전자들이 엄청나게 많지. 그럼 이 엄청나게 많은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기 잘 통한다. 이 놀고 먹는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잖아. 전기 잘 통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놀고 먹는 전자들이 열받아 가지고 움직이겠죠. 여기다 열을 갖다 주겠지. 열도 잘 통한다 이겁니다. 열도 잘 통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둘 다 강도는 매우 높은 편이에요. 둘 다 강도는 높은데 그래핀에다가 추가로 하나 더 적어 놓은 게 그래핀은 잘 휘어진다. 자, 그래서 그래핀은 휘어진다.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휘어지니까 의복형 컴퓨터. 휘어지니까 눈에다가 부드럽게 끼울 수 있는 야간 투시용 콘택트 렌즈. 초경량 고강도 소재. 필터, 배터리, 생체 조직 이런 데 사용합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길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좀 젓가락 같잖아요. 길쭉한 짝대기 같으니까 첨단 현미경의 탐침, 뾰족한 탐침, 나노 핀셋, 이건 진짜 젓가락으로 쓰자는 거죠. 그 다음에 금속이나 세라믹이랑 섞어서 만든 복합 재료, 탄소 나노튜브 복합 재료를 만드는 사람. 둘 다 강도는 센 편이고, 둘 다 열도 잘 전도하고 전기도 잘 통합니다. 근데 하나 차이가 얘는 휘어진다는 데 집중을 하고 얘는 짝대기라는 데 집중을 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핀은 잘 휘어지는 편이고 탄소 나노튜브는 젓가락 같은 느낌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연을 모방한 시소재.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온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온 것들. 자연 속에서 얻어온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 자연 속에서 얻어온 아이디어. 자, 도마뱀 부리의 발바닥은 여기 뭐 잘 붙었다 떨어졌다 하죠. 도마뱀이 발바닥에 있는 그걸 가지고 얘가 잘 밟고 올라가잖아, 뭔가를. 그래서 그게 게코 테이프. 붙었다 뗐다 할 수 있는 테이프가 게코 테이프야. 자, 홍랍은 바닷물에서도 바위에 잘 붙어 있더라.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수중 접착제. 거미줄은 얇지만 단단하더라. 방탄복. 박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변의 물질을 감지하더라. 거기에서 로봇 청소기를 개발했다. 연잎의 표면에는 물방울이 떼구르 굴러다니더라. 방수 코팅. 상어의 비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전신 수영복. 떡꼬마리 열매는 옷에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더제. 그걸 이용해서 벨크로 테이프 찍찍이. 모르폰나비의 날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막 달라져 보이던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모르포텍스 섬유, 색소 없이 색을 나타내는 그런 섬유를 개발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보자. 이제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이런 이야기들 95쪽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 진도 상황을 아주 신속하게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추가로 어느 부분들을 나가는지 현수야. 예. 다음 주 좀 미리 내한테 문자 하나 넣어줄 수 없겠니? 진도 나가면? 예. 아니 저 다음에 현수 네가 반장이니까 제가요? 하나 넣어봐. 네. 현수 몇 번? 5번이요. 응? 5번이요. 5번. 자, A 다 그림은 그래핀이고 나 이거 축구공 모양으로 생겨 있는 건 탄소 60개로 이루어져 있는 플러렌이고 그래핀을 돌돌 말아서 이거 죽부인 같이 이거 젓가락처럼 만들어 놓은 얘가 탄소 나노 튜브야. 탄소와 탄소끼리니까 이 탄소는 분명히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을 거고 탄소 맞습니다. 그럼 기억보기는 맞고 축구공 같은 인마의 이름은 플러렌 짝대기 이는 탄소 나노튜브 니은도 맞죠? 짝대기니까 첨단 현미경의 탐침 나노 핀셋 젓가락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면 되겠지?
가는 어디다 쓴다 대 지훈아? 기억나나? 소방도. 어? 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다는 젓가락. 인정. 자, 오케이. 17번 한번 풀어봐. 이거는 뭐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대충 느낌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다음 시험부터는 전체적으로 복습을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 진도가 화학쌤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혹시 중화 반응을 산화하는 반응 쪽을 들어갈지 아니면 이어서 심화를 할지 아니면 물리쌤이 전기 에너지 생산과 수송을 먼저 들어갈지 아니면 이어서 심화를 할지 잘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산화하는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명신 지금 조합과학 쌤 누구야? 수업 들은 쌤들 이름 한번 불러봐. 그 박미리 쌤이랑 박미리, 박소영 쌤 박소명, 그리고 남자 쌤이랑 딱 세 명이 전반이 다 똑같은 쌤들이야? 아니요, 저희 박미리네 쌤 대신. 박미리네, 대신에 김형래 쌤. 김형래. 김형래, 네. 또 그다음에 저희 송인석 쌤하고. 송인석, 이 쌤이 그 판구조론하고 있고 박소 정이었나 연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 박소정, 연이었나. 박소연, 그 쌤이 화학하시고. 그 한번 물어보면 안 돼? 내가 물어볼까? 근데 저는 쌤들하고 안 친해? 아니 그 금요일날 화학쌤이 들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저희 학교 체육대회여가지고. 오케이. 내가 물어볼게. 네. 내가 물어볼게. 학생 한 번 못 돼요. 아니면 다른 쌤한테 물어보는. 자, 정답 몇 번? 지훈아 몇 번? 3번 3개야. 오케이, 잘했습니다. 현수 5번. 응? 5번. 5번. 진원아 몇 번? 5번. 야 임마, 이거 임마 붙였다 뗐다지. 이거는 물속에서 붙는 거지. 그러면 물속에서 붙였다 뗐다 아닙니까? 한글 읽을 줄 알지?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거는 붙였다 뗐다 반복하는 테이프를 개발했고, 그걸 무슨 테이프라 돼? 아까 저기서 붙였다 뗐다 개코 테이프. 그 다음에 수중 접착제, 물속에서 붙였다 뗐다. 인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7쪽에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여기 금요일날 체육대회니? 네. 지금 니 혹시 그게 다 풀려있나? 풀려있는 거 아니지? 안 풀려있지? 지훈아! 네. 몇 번?
3번 새끼야. 현수 1번 1번. 진원 3번. 성윤아 3번 마 현수야 임마. 서찬아 아니 아니 3번인가 봐. 지금 요 그림을 보니까 자석에 동공 떠 있지. 그 다음에 이거 MRI 나이가 이 그림은 일단 초전도체 이야기 아닙니까? 초전도체 이야기니까 임계 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낸다. 너 시험 칠 때 진짜 집중해서 잘 풀어라. 분명히 진짜 찌질하게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딱 써놓을 거다. 임계 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임계 온도 이하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낼 거고, 가는 지금 자석에 동동 떠 있으니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중이제. 그럼 당연히 임계 온도보다는 더 낮아야 됩니다. 높아서는 안 돼. 다에서도 온도가 임계 온도보다 더 낮을 때 전기 저항이 0이 되니까 전류가 흐른다 해도 열이 발생하지 않겠죠. 전류가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길이 정답은 몇 번?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케이.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24번. 안녕. 철도군요. 현수. 아니 못했어요. 아니. 하여튼 시킨 대로 해라. 좋은 거 이런 거 없다. 알겠니? 네. 현수 1번이요. 1번, 지훈 1번 1번, 진원 안녕. 아직 못했어요. 석찬 못했어요. 좀 해보겠습니다. 자, 봐라. 지금 전류 흐르나 안 흐르나? 빛이 방출되고 있으니까 전류 흐르는 거지. 그러면 지금 얘는 순방향으로 잡혀 있다라는 거고, 전류가 흐르려면 요리 가야 된다 안 했습니까? P에서 N 쪽으로. 뭐 생각할 것도 없이 P에서 N 쪽으로 가야지 뭐. 그럼 요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될까요? 요수도 요리 가야지 뭐. 이거 P고 이거 N이어야지. 그럼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니까 이쪽이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어야 요리 와서 요리 가서 요리 들어갈 거 아닙니까? A 쪽이 스몰 A 쪽이 플러스 극, 스몰 B 쪽은 마이너스 극이야. 그럼 A는 P형 반도체네. 이렇게 틀렸죠? 스몰 A는 플러스 극이다. 니은 맞죠? 자, LED의 좌우를 바꾸어 연결한다. 그러니까 여기 N형이 P형이잖아. 전류는 여전히 여기로 간다 얘가. 전류 흘러갈 수가 없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맞는 거는 니은만 맞네. 니은만 맞으면 몇 번이고? 2번이요. 2번. 혹시 내가 맞나? 내 틀린 거 아이가? 너 몇 번 했어? 나 애초에 2번 했어? 아 방금 한 거고. 너 몇 번 했니? 1번에서. 1번 했었니? 자 그러면